중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빛나는 도시들, 고대 사원들, 그리고 자랑스럽고 강력한 제국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마천루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고 고속열차가 땅을 가로질러 질주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모든 골목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외부인들이 잘 보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이상하며 때때로 불안하게 만드는 중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눈에 보이는 곳에 숨겨진 14가지 그늘진 진실을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이고 어떤 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 안내서에서 보는 중국이 아니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쪽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볼 시간입니다. 중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빛나는 도시, 고대 사원, 그리고 자랑스럽고 강력한 제국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천루가 구름을 찌르고 고속열차가 땅을 가로질러 달리며 역사적 여운이 모든 골목에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외부인이 거의 보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이상하며 때로는 불안한 중국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곳에 숨겨진 14가지 그림자 진실을 드러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이고 어떤 것은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 안내서에 나오는 중국이 아니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쪽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볼 시간입니다. 매주 주말 상하이 인민공원의 그늘진 산책로에서 독특한 의식이 펼쳐집니다. 노인 부모들이 우산과 접이식 의자를 가지고 모여 자녀의 이력서를 인쇄하거나 손으로 쓴 것을 전시합니다. 이 프로필에는 나이, 교육, 소득, 주거 상태, 혈액형, 별자리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적절한 결혼을 주선하기 위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하이 결혼시장으로 사랑의 유산과 만나는 곳이며 전통이 무겁게 작용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명예입니다. 좋은 짝을 찾는 것은 사회적 상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가 성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외부인들은 인근 공원에 이혼 시장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여기서 나이든 남성과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숨겨진 채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엘리트 가문에서는 개인 맞선 서비스가 수천만 원을 받고 자녀를 별자리, 조상 배경, 가족의 부에 따라 조용히 매칭해 줍니다. 여성들에게는 압박이 특히 심합니다. 30이 넘은 미혼 여성은 종종 자녀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사랑이 아닌 가족의 명예를 위해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침묵이 안전한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삶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일까요? 중국의 기술 세계에서는 야망이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의 9996 일정은 많은 기업에서 성공으로 가는 빠른 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련된 사무실 건물 뒤에는 더 힘든 현실이 펼쳐집니다. 젊은 직원들은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사물함에 여벌의 옷을 두며 자판기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어떤 이들은 코드 마라톤 중 화장실을 피하기 위해 물 섭취량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주말은 사라지고 가족과의 시간은 드물어지며 생일조차 직장에서 축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리바바와 화웨이 같은 기술 대기업들은 9999 정신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것을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현대의 농노제라고 부릅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한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의 20살 여성 직원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9년 중국 대법원은 이 관행을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여전히 조용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조용히 남아있기를 선택합니다. 일찍 퇴근하면 게으르거나 불충실하다는 낙인이 찍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탕핑 또는 누워있기라는 조용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조용히 탈출을 선택하며 지위 경쟁 대신 미니멀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농촌 마을로 돌아가고 스트레스가 적은 일자리를 찾으며 적게 하는 것을 포용합니다. 고대 시인이나 승려를 동경하며 단순함에서 영감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식 미디어는 탕핑을 위험하다고 비난하며 국가 생산성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합니다. 중국이 기술 우위를 향해 나아갈수록 그 속도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이며 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 발전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것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슈퍼마켓의 선반과 길거리 음식 가판대 아래에는 위조 식품에 숨겨진 세계가 조용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감자 전분과 플라스틱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합성 쌀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고 외형과 질감이 거의 동일해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 돼지고기를 화학물질에 담가 맛과 색을 모방한 사례와 수지, 젤라틴, 색소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인공 계란도 보고되었습니다.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에서는 저예산 공장들이 거의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과일에 산업용 왁스를 사용하여 광택을 내고 하수에서 재활용한 기름으로 튀김을 하거나 채소를 더 신선하게 보이도록 유해한 염료를 추가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하수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처벌은 대개 벌금에 불과합니다. 많은 생산자들은 다음 날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 캠페인과 식품 안전 단속을 시작했지만 시행은 도시와 지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 결과 대중은 무엇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외국 소비자들에게는 라벨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식품은 단지 한 층일 뿐입니다. 믿음, 행동, 문화조차도 세심하게 형성되는 곳에서 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들이 먹는 것조차 환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때 중국 서부의 외딴 지역에서는 두 고대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신장 지역의 위구르 무슬림들은 한때 기도 소리, 향신료 냄새가 나는 시장, 그리고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으로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감시 아래에 살고 있으며 카메라의 수가 나무보다 더 많고 모스크에 가는 것이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재교육센터,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의 강제노동, 신생아에 금지된 종교 이름이 등장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의 금식조차 학교와 직장에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불교 승려가 여행이나 가르침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성한 수도원은 감시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티베트어가 아닌 만다린어로 공부하며 그들의 조상 언어는 교실과 놀이터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인권감시단은 유엔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중국의 문화 통합을 위한 노력이 살아있는 문화를 박물관 유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원이 조용해지고 이름이 검열되며 기도가 침묵으로 대체될 때 무엇이 남을까요? 청두의 뒷골목에 들어서면 지글지글 구워지는 향신료, 발효 소스, 그리고 더 이상한 것, 즉 100년 된 계란의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이 검은색 진미들은 점토와 재에 보존되어 부드러운 녹색 노른자와 강한 암모니아 같은 향을 지니고 있어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현지인들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벌레 유충근 힘을 위해 먹습니다. 광둥에서는 폐해를 치유한다고 알려진 약초와 함께 악어 수프가 끓고 있습니다. 정갈꼬치는 팝콘처럼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뱀술 맞습니다.
쌀술병 안에 들어있는 한 마리 뱀은 성욕을 높인다고 여겨집니다. 중국의 극단적인 요리는 고대 신념, 민간의학, 그리고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지만 논란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때 활력을 위해 칭송받던 야생동물 요리는 코로나21 발생 동안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바이럴 수프 이미지는 전 세계적인 공황을 일으켰고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문화적 교차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색이 된 전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의 건강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과학과 미신이 충돌할 때 유산과 위험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베이징에는 두 개의 도시가 나란히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치스러운 쇼핑몰, 옥상 정원, 그리고 디자이너 애완동물로 빛납니다. 다른 하나는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으며 노후한 콘크리트로 가득한 좁은 골목에서 가족 전체가 단일방에서 생활합니다. 이곳은 중국의 이주 노동자들의 집입니다. 그들은 먼 마을에서 번영의 꿈을 쫓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마천루를 세우고 사무실을 청소하며 식사를 준비하지만 종종 도시의 가장자리에 살며 공동 화장실이 있는 혼잡한 기숙사에서 겨울철 난방도 없이 생활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장벽은 도시 출생 시민을 우대하는 호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이주 노동자들은 공공의료에 접근하거나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심지어 집을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종종 농촌 마을에 남겨져 부모가 거의 모르는 조부모에 의해 자랍니다. 농촌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들이 창밖에서 보는 세상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변화는 느리고 고르지 않습니다. 호구 시스템은 여전히 수백만 명을 자신의 나라에서 2등 시민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상승하는 초강대국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뼈대가 뒤처진다면? 베이징을 걷다 보면 제국의 뼈대를 걷는 것입니다. 한때 고대 무역로의 먼지나는 전초기지였던 이 도시는 왕조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아래에서 이 도시는 원나라의 보석으로 변모했습니다. 이후 금지된 도시는 만여 개의 방으로 조용한 권력을 간직한 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게 밀폐되었습니다. 3000년 이상 베이징은 군웅할 거와 황제의 몰락,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벽은 비단 카라반과 몽골 군대,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와 수십억 달러의 기술 스타트업의 흐름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를 재편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천루는 한때 탑이 지배하던 하늘을 찌릅니다. 선전과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는 드론이 한때 용이 춤추던 곳을 날고 있습니다. 서양이 수세기를 걸린 일을 중국은 단 한 세대 만에 해냈습니다. 하지만 넌 불빛 아래에서 베이징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돌사자들이 사원을 지키고 노인들이 그늘진 안뜰에서 채스를 둡니다.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틈 사이에서 살아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국 전역에는 수백만 명을 위해 지어진 도시들이 있지만 거의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높은 고층 건물들이 회색 하늘로 뻗어 있고 사치스러운 쇼핑몰은 먼지를 쌓고 있습니다. 거리는 침묵으로 메아리 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유령 도시들로 야망의 기념물이며 과도한 확장의 경고입니다. 부동산 붐의 정점에서 개발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전체 도시 풍경을 지었고 끝없는 성장에 베팅했습니다. 그 결과 30억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빈집이 생겼습니다. 이는 지구 인구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 14억 명에게는 주택 소유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꿈입니다. 치솟는 가격은 일하는 가정을 밀어내었고 투기꾼들은 결코 살지 않을 유닛을 사들였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 거의 50개의 유령 도시가 있으며
이들은 이익이 사람들보다 앞서는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에버그란데와 같은 대기업의 붕괴는 이 시스템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부채는 급증하고 판매는 정체되었습니다. 한때 일자리와 부, 그리고 글로벌 투자를 촉진했던 이 분야는 이제 그 자체의 무게에 눌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징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시장을 안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붕괴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 조용한 도시들은 한때 중국의 부상을 상징했던 곳에서 이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진실을 속삭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성장은 항상 유령을 남깁니다. 중국에서 한 장의 종이는 당신의 운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호구라고 불리는 가정 등록 시스템으로 5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구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 세계, 농촌과 도시 사이에 조용한 벽을 씁니다.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최고의 병원, 엘리트 학교, 그리고 편안한 도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도 그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중국의 도시를 지탱합니다. 그들은 거리를 청소하고 벽돌을 쌓고 탑을 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외곽의 비좁은 아파트에 살며 더 적은 공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들의 자녀는 종종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일부는 마을로 보내져 부모가 거의 모르는 조부모에 의해 자라납니다. 농촌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들이 창밖에서 보는 세상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변화는 느리고 고르지 않습니다. 호구 시스템은 여전히 수백만 명을 자신의 나라에서 2등 시민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상승하는 초강대국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뼈대가 뒤처진다면? 베이징에서 마천루는 빠르게 솟아오르지만 스모그도 함께 증가합니다. 어떤 날에는 도시가 노란 회색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교통은 느려지고 지하철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위로 공기는 두껍게 걸려 있으며 속도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동차, 공장,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폭발적인 증가는 맑은 공기를 사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이징의 분지 같은 지형은 오염 물질을 가두어 안개가 지속되게 만듭니다. 겨울에는 석탄 난방이 하늘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병원에서는 천식, 심장병, 그리고 폐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2013년에 공기 재앙 이후 오염 수치가 안전 기준의 20배에 달했을 때 대중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민들은 집을 나서기 전에 공기질을 확인하기 위해 앱을 사용합니다.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심지어 수술 마스크조차 패션이 되었습니다. 생존이 스타일과 엮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전기차와 더 깨끗한 연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하늘은 여전히 드물고 맑은 펜은 더욱 드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한 가지 질문이 스모그 아래에서 남습니다. 진보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인가요? 호흡이 특권이 된다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점수화되는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중국에서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당신의 재정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매하는 것, 만나는 사람, 게시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노부모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까지. 인공지능 카메라가 6억 개가 넘게 설치되어 거리, 학교, 상점, 지하철을 스캔합니다. 일부는 당신의 얼굴, 차, 심지어 걷는 방식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신호 위반자를 즉시 얼굴 인식으로 식별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규칙을 어긴 사람들의 이름이 공공화면에 표시되며 디지털 스칼렛 레터가 됩니다. 특정 점수 이하로 떨어지면 조용히 문이 닫힙니다. 고속열차를 타지 못하고 비행기를 탈 수 없으며 제한된 인터넷 사용, 자녀가 엘리트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는 1,400번의 기차 여행 예약을 차단당했습니다. 한편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더 빠른 서비스, 더 나은 대출, VIP 대우를 누립니다. 비판자들은 이것을 부드러운 통제라고 부르며 복종을 보상하고 반대를 처벌하는 조용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이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더 어두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유의 미래가 편리함과 교환될 것인가? 중국은 단순히 강철과 고속도로를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국인 디지털 통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1:1 도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이징은 50개국 이상의 다이브이 네트워크, 감시 허브, AI 얼굴 인식,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우간다에서 세르비아까지 이러한 도구들은 번호판을 추적하고 군중을 모니터링하며 심지어 부채와 연결된 얼굴을 표시하는 스마트 도시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중국 통신 대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필터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수입된 시스템이 온라인 행동을 기록하며 중국의 대방화벽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술과 함께 베이징의 청사진이 제공됩니다. 데이터, 언어, 감시의 중앙집중적 통제. 이러한 시스템은 안전과 속도를 약속하지만 조용히 권력을 국가로 이동시킵니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사용 설명서가 있는 권위주의라고 경고합니다. 판매되고 설치되며 즉시 가동됩니다. 더 많은 국가가 이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글로벌 규범이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히 인터넷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지도를 쥐게 될 것인가입니다. 충칭에서 마천루는 구름을 향해 뻗어 있지만 거리에서는 남자들이 온 삶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방준, 즉 막대기 남자로 알려진 노인 포터들로 대나무 기둥과 로프를 이용해 끝없는 계단을 오르며 하루에 3,000원을 받고 짐을 나릅니다. 그들은 한 달에 4,000원에 임대된 벌거벗은 전구가 달린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동 침대, 뜨거운 물이 없고 벽은 종이처럼 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돈을 보내며 자녀들이 자신이 갇힌 곳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충칭은 수직 도시로 강과 산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조를 이루는 층이 쌓여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쇼핑몰은 노동자들이 짐을 나르는 골목 위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도시는 중국의 도시 실험실로 불리며 농촌 이주민들이 진보의 꿈에 얼마나 흡수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위성 도시와 반짝이는 타워들은 성장의 상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조용한 노동자들이 엔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상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에서 기초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